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월요일만 아파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수, 금만 아파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경북에는 사실은 이렇게 미숙아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사실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갖추어진 의료 보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잠시간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우리 정은경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또 정치권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또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큰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만 98만여 명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갔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여 중증 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올해 53개로 확대하고 60여 개까지 늘리겠습니다. 5급 중심으로 거점 외상센터를 지정하여 고난도의 특수 외상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부터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여 산전진찰, 분만, 산후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달빛 어린이집 병원도 지속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아 주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8억까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5년간 2,942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입학부터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2조 원 규모의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수도권에서 더 멀수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실현하겠습니다. AI 기본의료 전략은 AI가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로 문의하지 않도록 AI가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적정 병원 이송을 돕고 응급실 내의 진료에서도 인공지능이 의료진의 신속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종이와 CD로 의무 기록을 복사해 가거나 재검사를 하는 것을 없애고 앞으로는 개인들의 건강 기록을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병원 간 공유합니다. 인공지능만으로 당면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I 전환과 함께 해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적고 또 앞으로 지역의사제가 양성이 되면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곳이 앞으로 공공병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공공병원에 좀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공공병원 그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좋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병원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건 사실 기업회계를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인건비 비중을 줄여야 수익성이 높은 거고
또 병원을 지을 때 이 그 건축비 를 낮춰야지 또 수익성이 높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기능이 좀 높고 충분한 인력을 갖춘 그런 공공병원이 되게 하면은 예비타당성 주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성이 있는데요. 정책성도 결국은 얼마나 지역에서 사람들을 살렸는가 또는 질병 예방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지역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이제 기대명 자체가 적어서 예타에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예타제 들어가는 게 객관적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 많은 서울 가까운 도심 가까운 곳이 높게 나오지 저기 외진 곳에 나올 리가 있냐.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공공병원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뭐 그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경제성만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정책성과 함께 이제는 지역 낙후도까지 그래서 네. 균형발전 부분까지 저희가 가점을 줘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향후에 지금 지역에 또 수요가 좀 많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지방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네. 있어서 제가 함께 복지부랑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0% 이상을 치료하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 지방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필수료 지원금은 미미하였고 현장에서는 코사공팽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대응 기간을 손실을 보존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다 해줬는지. 두 번째는 코로나 대응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일반 이제 환자를 받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동안 문을 닫아 놓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 생기는 손실. 요거에 대해서는 원래 어떻게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존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손실이 있어서 현재 병상 그 가동률이 한 62%밖에 안 돼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한 48억 정도, 기관당 한 48억 정도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화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설립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마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도 문제고 기존의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지원도 그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긴 하네요. 저희 상과는 사실 그 교수가 적어도 한 4명은 있어야지 최소한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해운대 백병원에는 상과 전문의가 2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산술적으로 11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졸업하는 전공의들한테 저희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전공의들이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너무 무서워요. 둘째는 저는 교수님처럼은 못 살아요. 가 그들이 하는 얘기고, 그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모자의료 진료협력시범사업의 대표병원으로 일을 하면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1.8배 정도 늘었거든요. 환자가 1.8배 늘어서 적자가 1.8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이거 계속 이런 상황에 고민이 되는 가운데서 전공의들을 막 적극적으로 상과를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 또 하나 문제는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진의 소위 사법 위험 문제인데 고소 고발당해가지고 처벌되지 않을까. 형사처벌 면제 문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배상이 무한으로 충분히 담보할 만큼의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이 논의가 많았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상반기에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민사에 대한 거는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분야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고액 배상 한 18억 정도까지는 하게 해서 민사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형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다음 적절한 배상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고위험 필수 진료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과실이 아니다, 이런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형사 특례를 주는 걸로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도면은 형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과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네. 논쟁이 있을 것 같긴 네, 네, 하네요. 우리나라의 신생아 치료 수준은 일본에 이어서 약 2,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의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모자의료센터는 사실 절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현재 기관을 폐쇄해야 되는 곳이 최근에 있었던 전북 지역의 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충청도에서도 여러 곳에 널려져 있고요. 경북에는 사실은 이렇게 미수가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사실 한 곳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간호 인력과 부족한 현장의 의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 지원 간호 인력, 이외에 모자 의료센터, 신생아 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들을 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채용할 수 있도록 충원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와보니 저뿐만 아니라 절실한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절실해서 길어지지만 저는 절실해서 최대한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제가 14년간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왔는데요. 한 가지는 고령과 그리고 거동불편, 교통불편으로 내가 진료소를 가지 못하지만 소장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이것과 내가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언제든 진료소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 이 2가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요구를 14년간 하십니다. 왜 현실이 불가능하냐? 저는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지이고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아파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만 아파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수, 금만 아파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분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고향을 지키고 계신 저희와 그리고 주민분들도 함께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현역병을 갈까 공중보건의사를 갈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역병을 언제 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옛날에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회복될 추세는 사실 요원한 상황입니다. 현역은 1년 6개월, 군의관으로 가면 저희 훈련소 기간 따로 돼서 한 38개월, 17개월 정도. 훈련소 기간도 빼고 55년도, 60년도 때부터 단 한 번도 줄지 않았고 현역병도 36개월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사실 절반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 같은 기간인데 훈련 기간 더해진 정도였는데 보수나 처우도 여전히 물론 조금씩 개정은 있지만 사실 현역병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지금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 제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속된 말로 하면 미쳤냐 그 가게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기간을 줄이면서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을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희귀했는데 현역병 가는 게 그거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국방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짧은 현역으로 대신 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서 현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현재 AI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위,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지만 미국은 이 민간 의료 회사들과 그다음 독점 EMR 회사 등을 통해서 이게 의료 AI 분야가 굉장히 혼탁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의료 품질 문제나 비용 문제 그런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좀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의료 AI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1강을 목표로 한다라는 비전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방이라던가 아니면 필수 의료 분야에서 GPU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각 병원마다 그것들을 각각
각각 병원마다 다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만 있으면 안 되고 병원과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의료기관 망분리 정책 같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많은 저희 의료 AI 분야에서 힘쓰고 있는 기업과 그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료 AI 분야 세계 1강을 해서 이것들을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정말 기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은 나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응용 AI 분야 그러니까 뭐 제조 AI든 의료 AI든 AI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영역 발굴은 어쨌든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제1의 지금 과제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AI가 발전하는데 좀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좀 규제였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사실 뭐 개보위에서도 데이터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좀 풀고 있고 데이터가 의료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국에도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도 생성형 AI 기반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의료 AI 관련해서도 뭐 GPU 지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의 GPU 공급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또 이제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전 분야의 어떤 의료 AI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도 GPU 또 한국의 또 NPU 또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 소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또 인공지능화하는 거겠죠. 많은 역량을 좀 저축할 수 있을 거다, 세이브할 수, 아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많은 얘기해 주셔서 아마 정책 당국이 정책 판단이나 또는 재정 배분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꼭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